체크메이트라는 분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되게 의미 있는 얘기를 조금 잔뜩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 강세장에서는 파생 상품 주도로 대규모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이 한번 완벽하게 붕괴된 적이 있다. 하지만 어제 비트코인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선물 펀딩 비율이 건전한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이 지금 단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왼쪽 거부터. 미결제 약정도 1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펀딩 비율도 괜찮고 미결제 약정도 1년 동안 감소하는 추세. 다시 말해서 이번 하락장은 현물 시장의 수요 약화 그리고 단기 매도세 증가 때문이다. 요거죠, 사실은. 요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 오히려 이번 조정은 기대치를 재설정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기 매도세 증가가 지금 엄청난 패닉셀이 나온 거예요.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 블랙록 이름만 보고 덜컥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직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이 던진 게 지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큰 어떤 변동성이 없었는데 현물 시장의 단기 매도세 얘기 다 한 거죠. 개미들 털린 거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워낙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많은 분석가들도 거의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비트코인 사이클에는 유사점이 있다. 이게 유지가 된다라면, 그러니까 반감기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6개월 정도 조정이 이어질 거다. 이 상승장에서도 하락장과 마찬가지로 지루할 수가 있다. 어려운 점들은 변동성을 견뎌내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축적해 나아가는 것이다. 되게 젠틀한 멘트죠. 변동성을 견뎌낸다는 것은 당연한 거.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했던 거고, 겸손한 자세와 이 인내심.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험블과 페이션스. 이 영역은 사실 진짜 어렵죠. 이 변동성이 또 웬만해야 되는 건데, 사실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40%가 아니어서 위안이 되는 거지, 투자 시장에서 마이너스 20%면 아우 진짜 이게 심장 떨리죠. 다만 이 시장에서 그런 거는 어떤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우리가 조금 대응하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결국에는 달성하게 되더라.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학습을 통해서, 리서치를 통해서 개인이 조금 인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바닥에 근접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 시그널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연준의 금리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완화된 모습 우리가 체크했고, 반감기 이후에 채굴자 매도세가 약한 상황. 세 번째가 재밌어요. 중국 내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지금 증가했대요. 그래서 5월 1일 기준으로 중국의 USDC 프리미엄이 2.7%. 재밌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중국 내에서는 암호화폐 투자 정서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표면적으로 비트코인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도 이미 홍콩 중국이잖아요.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지어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출시가 됐고,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 나쁘지 않고 기대감은 여전히 안겨주고 있고, 그런데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투자 정서가 이렇게 긍정적이야? USDC 프리미엄이 2.7%? 재밌는 상황입니다. 재밌는 상황이고, 뭔가 추가적으로 한 방이 나올 수 있다. 어디서? 중국에서. 중국발로 뭔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시 우드,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양반도.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5%만 비트코인을 할당해도 2030년이 되면 380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도달 가능하다. 개당 51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화 지금 환율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노후 대비. 지금 우사이너트님 오셨나요? 우사이너트님 비트코인 한 개 하셨잖아요. 그것만 2030년까지 뭐 50억까지 아니더라도 캐시우드가 지금 380만 달러 조금 세게 지금 얘기를 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2030년 100만 달러
뭐 이런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정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인식을 해야 될 거는 뭐 300만, 38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숫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5% 정도 할당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 없이 마냥 비트코인을 띄우려고 막 던지기 방식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점들도 체크 포인트가 되겠죠. 이거 진짜 재밌어요. 저는 오늘 본 내용 중에 가장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역시 블랙록이 자꾸자꾸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큐리티즈라는 디지털 증권 플랫폼에다가 4,700만 달러를 전략 투자 단행을 했습니다. 블랙록 혼자 한 건 아니고 리드를 했는데 안 그래도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형 전통 금융기관 중에 한 곳인 블랙록, 이번에는 시큐리티즈에 전략 투자를 단행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블랙록이 정말 작정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블랙록이 이제 주도를 했고 해밀턴 레인, 트레이드 웹 마켓, 파라피 캐피탈을 비롯해서 앱토스와 팍소스, 서클 이런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도 함께 합류를 해서 시큐리티즈에 대한 4,700만 달러 전략 투자가 단행이 됐습니다.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불과 지난달에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화 펀드 비들 출시했고 한 달 동안 3억 7,500만 달러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제 뭔가 분위기 전환이 조금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더 이상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아닐 뿐더러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혁신의 수위 그리고 범위가 엄청 넓고 깊다. 이런 것들을 지금 블랙록이 직접 등판해서 핵심 플레이어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글로벌 전략 담당 임원이자 이번에 시큐리티즈 이사회에 합류하게 된 조셉 차롬. 블랙록이 자기네 이사를 시큐리티즈 이사회에다 꽂은 거죠. 거액을 투자를 하면서 시큐리티즈의 어떤 정책 결정에 있어서 블랙록의 입김이 당연히 반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해요. 블랙록은 토큰화 펀드가 자본시장 인프라에 있어서 중대한 변혁을 이끌 잠재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다. 시큐리티즈 투자는 우리의 디지털 자산 전략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단계다. 와, 이 정도면 사실 패 다 깐 건데 너무 패가 임팩트가 크지 않나요? 좀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시큐리티즈 CEO 창업자이기도 한 카를로스 도밍고가 화답을 합니다. 이번 투자는 토큰화 부문의 성장을 반영한다. 이 토큰화는 다양한 투자자와 이 증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민주화를 촉진시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를 통해서 기존 펀드 비효율성 줄이고 중간 수수료 없앨 것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블랙록을 비롯해서 뭐 JP모건, 피델리티 이런 금융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혁신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혁신적이냐? 일단 거래가 기존 거래와 비교했을 때 엄청 빠르고 엄청난 수수료가 사라지잖아요.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어떤 혁신적인 실제 활용 사례들이 엄청 전폭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 실물 자산들 지금 이제 뭐 증권, 펀드 이런 것들이 토큰화되고 있는 초입이고 이런 것들에서 나아가서 나중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생활과 관련된 모든 어떤 자산들이 토큰화되는 상황. 보통 일반인들에게 가장 모치가 큰 건 부동산 자산이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실제 자산들이 토큰화된다. 그런 시대. 이거는 또 메타버스 시대의 확장과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NFT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우리는 그 시작 지점에 있는 거고 쉽게 말하면 그런 비교 가능할 것 같아요. 90년대 다들 인터넷 모를 때 일부 막 그 비평가들은 인터넷은 성공할 수 없다 막 이런 얘기할 때 그런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기술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직접 돈을 투자하면서 시장에 들어와 있는 플레이어로서 지금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극초기 얼리 어답팅은 아니지만 얼리 어답터에 있어서 레이트 얼리 어답팅 정도는 우린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정도, 지금 비트코인 가지고 떼돈 번 사람들은 지난 10년에 어떤 그 혁신을 이걸 미리 알아챈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지금 알아챈 우리들은 앞으로 이후 10년 동안 어떤 과거 10년을 일찍 알아봤던 사람들 정도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의미 있는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캐시 우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380만 달러, 원화로 51억 원 정도까지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10년 안에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들. 그래서 참 흥미로운 시기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 단기적으로 뭐 20% 급락하고 30% 급등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그림도 지금 깔려져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블랙록 같은 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도 잘 움직여 줘야 되는데 아직 3,000달러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부터 한 5, 6개월 정도 상당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반감기 패턴이 이번에 비슷하게 지금 반복이 된다라면, 특히 2016년도 패턴과 유사하게 반복이 된다라면 앞으로 한 대여섯 달 정도 비트코인이 사이드 횡보하면서 살짝 저점을 높여가며 조정 양상,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양상을 보일 때, 그러니까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를 보이기 직전까지 그 시간에 알트들로의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다. 이더리움, 라지캡, 미들캡, 로우캡, 밈코인까지 순환매 양상이 펼쳐지면서 우리 모두를 기쁘게 만들 그럴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변화 상황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이 1년 만에 지금 가장 큰 네트워크 성장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4월 29일자로 이더리움 새로운 주소가 13만 9,560개 올타임 하이를 찍었습니다. 대단하죠. 지금 시세와는 상관없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더 BTC 차트, 월드 오브 차트가 지금 이더 BTC 3데이 차트를 통해서 지금 강세가 나와줬어. 여기서 더 올라간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강력한 상황.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더리움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되냐? 펌핑이 나온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알트들로의 순환매 양상이 이어질 수 있다. 그 맥락을 지금 깔고 있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더 BTC 차트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 알트 중심의 어떤 순환매 양상을 우리가 어쩌면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밤대포페도 그래요. FOMC가 끝나고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FOMC 이후에 가격 움직임이 중립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예상을 하는 것은 비트코인의 통합과 횡보, 알트코인 큰 폭 상승 로테이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한 5, 6개월 정도 비트코인이 통합과 횡보를 거칠 때, 그때 알트들이 큰 폭의 상승 로테이션, 다른 말로 하면 순환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야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약간 어질어질한 흐름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적인 변화, 블록체인 혁신이 지금 일궈지고 있는 환경,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는 플레이어들,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단기적인 어떤 가격 시세 움직임에 우리의 마음이, 심장이 너무 요동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략이 이미 나오신 분들은, 세팅이 되신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뭔가 모호해서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감각적인 기분,
따른 추가 매수 이런 건 이제 지양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요즘 같은 때는 사실 관망도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꼭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우린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시기보다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그냥 내년 하반기 9월에서 10월쯤에 이번 사이클 정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기본판 깔아놓고 대신 변수는 생길 수 있겠죠. 기관들의 엄청난 움직임이 예상보다 기대보다 엄청 빨라질 때 그때는 이제 막 뭔가 다르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패턴을 통계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반감기 패턴을 기본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